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대통령 관련 일정들은 대부분 이념, 안보 관련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식 참석, 전방부대 방문.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20년 만에 처음 참석했던 재향 군인의 행사장에는 2년 연속으로 찾아갔습니다. 최근 언론들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바뀌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군 유관 단체는 아니지만 관변 단체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전국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림을 만나고 박근혜를 만나고 대구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해외 일정을 보면 한숨이 더 깊어집니다. 중동 순방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음 주부터 약 한 달간 모두 4개국을 방문합니다. 한꺼번에 순방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들락날락하는 일정입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닌가. 서민 하소연 듣고 울컥했다는 대통령이 본인 일정에는 돈을 펑펑 씁니다. 노종면의 유발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올라온 중요한 기사 한 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당이 반대해왔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여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그런 전략을 펴기로 했다가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동관 그리고 또 다른 검사 2명, 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보고했습니다. 이동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안건 보고가 이루어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리버스터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필리버스터는 말씀드린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관련된 이른바 합법적인 방해 전략이었는데 이렇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4시간이 넘어갑니다. 24시간이 넘어가면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안, 검사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24시간 안에 오늘 국회를 끝내버려야 적어도 오늘 탄핵안이 통과될 수 없고 표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국회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72시간 안에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버티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며칠 안에 통과되느냐 마느냐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또 비행기에 오릅니다. 오는 15일에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자, 미국에 갔다가 그 다음엔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모두 4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4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특이한 일정이에요. 미국 갔다가 영국 가면 좋잖아요. 들어옵니다, 다시. 윤 대통령은 에이펙에서 귀국한 뒤에 그 직후에 다시 영국으로 갑니다. 20일이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입니다. 영국 갔다가 프랑스는 들렀다 오는 것 같아요. 20일 영국 갔다가 23일에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가나요? 아닙니다. 다시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달 25일에 귀국을 하고요. 네덜란드는 12월에 갑니다. 12월 12일에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12일에 출국해서 네덜란드 방문 일정을 마치면 길고 길었던 대통령의 올해 순방 일정은 모두 끝난다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11월, 12월 이 일정까지 다 감안하면 올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지 않은 달이 딱 한 달이 있습니다. 2월. 2월 빼놓고는 모든 달 매달 나갔어요. 그래서 예산을 참 많이 쓰셨겠죠. 249억 원 역대 최대의 대통령 순방 예산이 책정된 해인데 올해가 그걸 다 쓰고 모자라서 320억 넘는 돈을 예비비로 다시 땡겨 놓은 대통령실입니다. 한 달 전 기사를 볼까요? 한 달 전 기사를 왜 여러분들께 굳이 소개해 드리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에 대통령 책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죠. 그 전과 후가 매우 다르다.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만 해도 안보 일정, 이념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지금 한 달 새 4번 안보 일정이라는 거는 지금 이 보도 시점 2023년 10월 1호부터 한 달 전 일정을 체크해 봤더니 4번 안보 일정이 있었다. 뭐 제향군인회, 군이 들어가죠. 제향군인회 행사에 가고 전방부대도 방문하고 뭐 이런 일정들을 소화했다는 겁니다. 언론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죠? 해외는 워낙에 잘 갔던 분이에요. 11월, 12월, 15일, 11월 15일에 출발해서 12월 네덜란드 방문 일정까지 마치는 그 기간이 딱 한 달인데 그 한 달 사이에 4개국을 방문합니다. 이게 바뀐 걸까요? 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어디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장이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 거기 가서 축사를 했는데 거긴 관변단체잖아요. 그런데 가서 박수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해외로 가서 국빈 영국하고 네덜란드는 국빈 방문이라고 해요. 귀빈 대접을 받는 거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라리 그냥 외국에서 오래 계셔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왜 대한민국의 예산을 그런데 펑펑 써야 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부러 대통령을 해외로 보내는 걸까요? 대통령이 좋아해서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좀 나가주시는 게 좋은 걸까요?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지금 마음이 총선에 가 있습니다. 하마평 있는 출마 예상자가 31명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출마하고자 하는 희망 지역구를 봤더니 영남권이 최다더라. 이게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여당 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일반 국민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은 마음이 외국에 가 있고 참모들은 마음이 총선에 가 있고 둘 다 콩밭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을 총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카르텔 정부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검찰 공화국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워낙 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도 꽤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공기관에도 포진해 있고 정부 외곽 조직에도 포진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했더니 대통령실 수석 이상에는 검사 출신이 없다.
국정농단은 수석들이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네. 그 밑에에서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비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수석이 실제로 힘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실세인 거죠. 빅3인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에는 한 명도 없다. 이 중에 있으면 문제고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죠. 빅3 중에 있으면 문제다. 넘버1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럼 문제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이상한 곳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대통령실 인사와 총무 라인을 검사 출신들 다수가 장악하고 있는가? 금융감독원장은 왜 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 인사가 하고 있는가? 그렇게 시켜놨더니 또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복현 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총리 비서실장. 총리는 보통 비서실장 본인이 마음 맞는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미리 비서실장이 가 있고 총리가 마지못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검사들이 맡지 않았던 요직들을 독식해왔다. 이게 문제인데 왜 엉뚱한 빅3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 얘기입니다. 이뿐인가요? 지금 뭐 일부 사례를 들은 거죠. 왜 교육부 장관 보좌관이 현직 검사여야 합니까? 현직 검사가 지금 교육부 장관의 보좌관이에요. 네. 엉뚱한 궤변으로 호도하고 있다. 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 사람은 재산 신고를 무려 28억 원이나 누락한 게 드러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28억 원을 누락시킬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샴푸 8만 원짜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샀다는 의혹을 보수 언론들이 막 부각시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라는 추정을 갖다 붙입니다. 실제 보도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재명 같이 수에 밝고 꼼꼼한 사람이 자기 샴푸 값을 챙기지 않았겠냐. 왜 내버려 뒀겠냐. 챙겼을 것이다. 이 사람은 8만 원이 아니라 28억 원이에요. 28억 원 재산 신고 그것도 공직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챙기고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재산 신고에서 28억 원이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은 재산 신고 잘못되면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뭐 자잘한 좀 이제 적은 돈은 착오가 있을 수 있죠. 3억 원 이상일 때는 해임,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처분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대기 실장은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인가? 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찾아서 문제 삼았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국감장에서 야당이 묻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나? 그 수위를 밝혀라. 내용을 밝혀라. 그랬더니 김대기 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인정보라고 밝힐 수가 없대요. 국가공기관에서 내린 징계 처분을 그 처분이 뭐 어떤 수위인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은 알겠죠. 처분 수위에 대해서 확인하자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최측근 보좌역 비서실장 이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렇고 이 금융위원회는 어떨까요? 아까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출신이라고 했죠. 그 금융감독원 말고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처 관련 이슈 Q&A라는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언론들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여러 언론들이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시한폭탄이다,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오락가락해서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겨 왔다. 이런 비판들이 일반 기사로 사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감소됐다 그래요. 이걸 일컬어서 이 사설은 혹세무민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혹세무민인가? 국민일보가 혹세무민이라고 보는 이유.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평가가 왜 혹세무민인가? 과거와 윤석열 정부 이후를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이 비교가 그리 어렵지 않을 텐데 지난 7월에서 10월 사이, 올해 7월에서 10월 사이에 가계부채가 1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7, 8, 9, 10, 15조 원이나 늘었는데 이 기간을 과거와 윤석열 정부 비교할 때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올해 6월까지로만 끊어서 통계 수치를 가지고 과거랑 비교했습니다. 억지에 가깝다. 7, 8, 9, 10 포함해서 그 이전 달까지 해서 7개월 연속 가계빚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금리를 압박하는 바람에 대출이 더 늘어나고 금리 부담을 찍어 눌렀기 때문에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시한폭탄이다. 그런 얘기죠. 책임론이 제기되니까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이상한 비교를 해버린 거죠. 혹세무민한 거죠. 자화자찬에 빠진 금융위원회. 국민일보의 비판입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한국일보 통계에서 확인됩니다. 한국은행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여기에 10월의 가계부채는 9월보다 무려 7조 가까이 증가했다. 6조 8천억 원이 증가했다.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 이 기사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강조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마이너스 통장이 다시 늘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늘었다는 게 가계부채 늘어나는데 마이너스 통장도 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증가한 것은 23개월 만에, 거의 2년 만에 처음이에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이 대출을 빌린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은 갚아나가는 분위기였대요. 담보대출 빌린 것,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부터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오다가 다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돌려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없는 마이너스 통장도 끌어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만 해놓고 돈을 안 뺐었던 것을 이제 또 뺐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태평성대인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윤석열 정부. 혹세무민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당과 여당과 정부가 급조, 졸속, 미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급조, 졸속, 미끼. 준비 없이 급하게 만들어낸 거죠. 사정이 급해서. 총선이라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사정이 급해서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졸속이고 급조고
미끼, 표를 낚아 올리려는 미끼 정책들이다. 이런 걸로 국정을 흔들어 버리면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어떤 내용들을 급조해서 미끼로 던졌나 그겁니다.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킨다. 다른 중소도시들도 합친다. 보고서 한 장 없이 급조해서 그리고 공매도 금지를 툭 던져서 하루 바짝 오르고 이틀 툭툭 떨어지고 오늘은 거의 횡보고 주식시장이 혼란을 가져오고 여당 국회의원이 자기네 당 의원한테 보냈던 카톡 문자에서 다 나옵니다. 김포 다음은 공매도로 포커싱한다. 총선 전략으로 급하게 막 던지고 있는 상황. 지난 월요일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가 급등, 폭등했습니다. 주식 토론방에서 보유 주식이 상한가로 올라가니까 윤석열 만세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급락하니까 이게 나라냐? 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주식만 하루 사이에 급등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 막 던진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을 불과 15일 앞둔 환경정책. 그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컵 사용 금지. 이제 15일 뒤면 시행될 줄 알았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 중에서 종이컵을 제외했다. 종이컵 어디서 쓰죠? 네, 분식점에서도 쓰고 작은 상점에서 커피숍에서 못 쓰게 계도해왔고 그리고 일선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정이 이거 이제 빼겠다고 해요. 여기서도 당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했던 분들은 혹시 박수 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을까? 이유로 되는 것이 이겁니다.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지 않냐? 애로를 좀 덜어주자. 이런 얘기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쇼를 했던 거예요. 소통 아닌 쇼통. MBC의 보도 제목입니다. 뭘 가지고 대통령이 소통을 하겠다는데 쇼통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까? 소상공인이 연매출 100억이 맞아? 이런 제목의 보도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11월 1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대통령과 서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만났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있었고 택시 기사도 있었고 이렇게 소개된 사람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그분들의 애환을 듣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대통령이 거기 공감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비상경제 민생회의라고 카페 시내 카페에서 했다고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제목들이 뭔가 거기에 택시기사라고 소개됐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대선 때 부산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부산 공동선대위원장 본인은 직감만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 봤더니 소상공인으로 본인의 사연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소상공인이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소상공인이 아니면 누굴까? 이게 국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소상공인 대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신다. 네,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연매출 100억 원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대표다. 중소기업 대표를 소상공인으로 둔갑시켜서 이른바 연출을 했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지적한
국감 질의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 민생타운 행사에서 소상공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울컥하신 모습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분이 소상공인이 맞습니까? 이분은 사실은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연매출 100억을 올리는 김포시 소재의 중소기업 CEO입니다. 다음 거 하나 또 볼게요. 그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들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청년 소상공인이 또 대통령께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역시 연매출 100억을 올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날 대통령과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영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같은 사람을 이영 장관과 간담회하고 이 대통령 행사에 이분을 또 초대했습니다. 네, 두 번째 언급된 분은 행사 전문인가요? 자, 앞서 먼저 거론한 분, 김포에서 뭐 수산물 제조업을 한다는 소상공인이 맞는가?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 매출이 108억이었고 지난해 상시 근로자가 26명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따로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소상공인 하면은 영세한 서민들 이렇게 알게 되죠. 법을 보면 소상공인 기본법에 정의가 나옵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돼요. 어떤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뭐 수산물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조업의 경우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매출액이 12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네. 평균 연 매출액이 12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100억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상공인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물론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100억이 좀 안 맞긴 하죠. 그런데 정확히 따져보면 매출은 기준을 충족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시 근로자가 26명이라면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맞아요. 자,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횡포를 얘기하고 대통령이 약탈적인 수법으로 시장을 독점해서 나중에 부도덕하게 이익을 다시 회수하는, 그래서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문답이 있었고요. 또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한다는 그분도 실제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카카오의 그 택시에 대한 이 횡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독과점의 그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남편과 저와 아이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냐면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꽁충 뛰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저희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저 행사에 참석한 분의 저 사연이나 저분의 감정을 함부로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이 100억이 넘어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데 소상공인 눈물에 북받친 대통령, 서민들 눈물, 이렇게 주요 매체에 활용됐다는 거죠. 그분은 소상공인도 아닌데 중앙일보, 눈물에 북받친 윤석열, 이 행사 누가 기획하고 누가 사람들 모았습니까? 대통령실이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고충을 쏟아낸 서민들, 일부는 눈물, 대선 출마 결심한 곳에서 모든 건 제 책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군의 코스프레를 했다고. 하소연을 듣고 공감하고 책임지겠다고 하고 대책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고,
그런 연출에 언론들이 앞장서 준 거예요. 이건 첨삭지도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밑줄 쪽에서 지금 첨삭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어떤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취재는 가까이 하되 한 발 떨어져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런 취재 보도의 원칙을 몰라서 이런 보도를 쏟아낸 게 아닙니다. 이래 주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변했다. 이걸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기사입니다만 워낙 이제 이슈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근데 대법관 중요하죠. 대법원장 중요하죠. 대통령이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관을 지낸 분이에요.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이다, 원칙맨이다.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면 그때 신경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이분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법원장 70세까지밖에 못한다고 하는군요. 근데 3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해서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에 언제까지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직후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대법원장 지명권을 다음 정부 출범 직후 넘겨주게 되는 거죠. 대법원장이 지금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6년이니까 차기 정부에서도 절반 이상 대법원장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걸 포기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금 선택은 이번 정부 안에서만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사람을 고른 겁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그제 제가 한 인권위원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인 이충상 위원, 판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매우 극우적인 인사입니다. 이충상 교수.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낙하산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어떤 얘기를 했던 분인지 이충상 위원의 어록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28일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예요.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법이다. 그리고 원청이 인심을 써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원청이 자기가 하도급 준 회사한테 책임 떠넘기고 분규가 일어나도 나몰라라 하고 피해 생기면은 손배는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막아보자 하는 게 지금 노동관계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손해가 뭐 몇십억이다 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살인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배가압류 들어가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그걸 불법행위 조장법이다. 원청업체가 인심을 쓰면 나라가 망해요? 누가 인심을 쓰랍니까? 이태원 참사 예방 가능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군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 그럼 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무반에 괴롭힘이 없다. 참 이상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해병대 군기를 세게 하려면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부대보다 더 자부심도 갖고 군기도 세져서 전투력이 유지된다. 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들 주의를 못해서 몰각해서 너무 많이 모였고 그래서 참사가 일어났다. 이태원 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다. 자기가 무슨 아직도 판사인 줄 아나요?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반대해야 된다. 그동안 인권위가 친민주당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놓은 그게 노란봉투법이든 방송 3법이든 이런 것들 인권위가 문제 있다고 반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파적인 얘기를 내놓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근로자를 위해서 진정을 기각한다. 사실 인권위에서 처리 방침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런데 불쌍한 근로자를 위해서 진정해온 사람들한테 당신 불쌍한데 진정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당신들 이거 가지고 또 소송하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잖아. 불쌍한 사람들 돕는 심정으로 내가 기각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사를 했을까요? 농성장 단수 조치가 취해지자 한국옵티컬 문제입니다. 사측에서 농성장에다가 단전을 해버렸어요. 그걸 호소하니까 거기 농성장 출입이 자유로운데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지. 이 얘기를 한겨레 신문 취재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한국옵티컬 노동자 심장이 멎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충상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인권위원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줬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어요. 네,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제 있는 기사 어떤 걸 소개를 해드릴까 보다가 사진 기사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재계 사람들이에요. 재계. 경제 6단체장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 소통관이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할 수 있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단체들은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주장을 했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걸 보도하고 있는 이 사진 밑에 붙은 캡션 한번 보십시오. 산업계의 애절한 호소다. 이 산업계라는 표현을 쓰는 걸 갖고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재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산업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애절한 호소다. 애절하다. 호소라는 표현도 이게 성명을 발표하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거죠. 이걸 호소하는 거다? 호소는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진짜 눈물로 호소한다 할 때 그 뉘앙스의 호소죠. 그거를 재계에다 갖다 붙여? 그것도 애절해요? 애절. 애는 간이잖아요. 간. 애간장할 때 간. 간이 끊어지는. 애가 간이 끊어지는 듯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애절한 호소. 조선일보는 이 보도에 비해 보면 양반입니다. 재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계 맞아요.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산업 생태계를 붕괴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재계의 목소리를 이렇게 강하게 받아서 보도를 할까? 그럴 수 있어요. 재계도 목소리를 내고 보도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사랑 비교해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노동법 전문가 17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거짓으로 했다면 여기에 전문가들, 인용된 사람들이 항의를 하겠죠. 어떤 신문은 인터뷰해놓고 짝있게 해서 의미를 왜곡해서 보도하기도 합니다만 한겨레 신문 인터뷰 나간 다음에 항의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노동법 전문가 17명 노사 갈등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 재계에서는 또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쟁의가 막 더 늘어나고 막 기물 파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법리적인 문제 없고 또 노사 갈등이 오히려 더 감소할 것이다. 한쪽을 일방적으로 틀어막아 버리면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균형감 있게 서로에게 기회도 주고 제재도 가해야 두 당사자가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소위 말하는 상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가 좀 문제가 보여서 이 기사를 첨삭 지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있었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학의 2013년에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검찰이 봐줬다. 이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가고 공수처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혹시 하는. 그런데 역시였습니다.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소하지 않은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검사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검사들이 누구냐? 경찰이 2013년도에 수사를 해서 김학의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넘겼어요. 그런데 검찰이 넉 달 동안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무혐의 종결해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수사검사들 2명 그리고 지휘했던 검사 1명 총 3명의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는데 공수처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봐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뭐 수사가 너무 어려웠고 어려움이 존재했다. 공수처가 이 사람들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 왜 저는 공수처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할까? 이겁니다.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 검사 셋 중에서 하나는 지금 한 명은 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불러서 조사했어요. 근데 나머지 현직에 있는 검사 2명은 출석도 안 해, 서면 답변도 안 해. 그러고 무슨 판단을 합니까? 당사자 수사도 안 하고. 네? 눈에 거슬리는 야당 대표나 언론인들은 뭐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도 하고 수시로 부르고 영장 치고 그러는 현실에서 아무리 주체가 다르다고 하지만 출석도 안 했고 서면 답변도 안 했는데 그냥 종결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때 수사 봐주기 한 거 아니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죠, 그냥. 우리 수사 잘 못해서 수사 거부해서 제대로 수사 진행을 못했다. 우리 한계다. 그래야죠. 이건 지금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고요. 이 기사는 그럼 뭐가 문제냐? 이 기사는 이게 다예요. 불기소했다, 끝. 검사들을 불러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야죠. 이걸 왜 빼줍니까? 그래서 이 기사는 문제가 많다. 공수처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이러니까 동네 북인 거예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가 그 뭐 표적감사 의혹 수사하고 있으니까 와서 조사 받아라. 4번이나 소환 통보했는데
4번 다 무시해버렸어요. 출석 뭉개고 있다. 한겨레신문 제목입니다. 뭉개면 뭉개지는 게 공수처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 결과가 이거 아닐까요? 감사원에서 뇌물 받은 의혹이 있는 간부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 못 시켰어요. 영장 또 기각당했습니다. 왜 또 기각인가? 공수처 출범하고 4번 공수처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4번 다 기각. 조선일보 사전 사패라고 이건 비웃는 거죠. 영장 기각 사건이 또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거는 공수처의 구속영장이었고 이거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사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는 뭐 전부 다 기각을 당하니까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압수수색 영장, 제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그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발부해 준다고 해서 자판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은 9할 이상 발부해 줍니다. 90% 이상 발부해 줘요. 그러니까 뭐 법원 쪽에서는 제도 자체가 그렇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검찰이 주는 내용을 가지고만 판단해야 되고 물어볼 수도 없고 검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여기 피의자의 항변을 들을 수도 없다. 뭐 그런 고충을 얘기해서 제도를 바꾸자고 합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렇게 잘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인데 기각이 돼버렸네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어떤 압수수색 영장? 소위 말하는 김혜경 법카 의혹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최근에 잊혀져 가던 김혜경 법카 문제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수면 위로. 국감 그 시점에, 국정감사 시점에. 그래서 뭐 제보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검찰은 김혜경 법카 의혹을 수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조선일보도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가 나오고 몇 시간 뒤에 똑같이 보도합니다.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이 첨삭 지도 시간에 왜 보여드리냐면 이 기사들은 인터넷에만 올라와 있어요. 신문에 안 실었어요. 오늘 신문, 조간신문 어디에도 이 기사를 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들은 오늘 아침에 실립니다. 조간신문에. 근데 아무도 실지 않았어요. 단독을 한 중앙일보조차 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김혜경 법카 사건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건일까? 천만에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보도했습니다. 아까 그 김혜경 법카를 띄우던 그 시점에 국민의힘과 권익위와 검찰이 함께 띄우던 바로 그 시점에 중앙일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의 보도가 그냥 보도 양만 많았던 게 아니라 가짜 보도였어요. 중앙일보, 김혜경 법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 볼까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김혜경 법카 100건에 이르는 사적 사용, 사적 유용 의심스럽다고 발언한 것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김동연 경기지사가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죠. 이재명 대표의 아내가 법카 유용 100건이나 했다.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 달아가지고 따옴표 붙여가지고 사설에까지 실었습니다. 일반 기사 마찬가지예요.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김동연 지사가 내 임기 전에 경기도 감사가 있었다. 정우택 의원은 당신이 감사했어라고 물었죠. 제가 취임하기 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뭐 수사기관에 이첩했습니다. 넘겼습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누구 법카? 배모 씨 법카.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였던 배모 씨의 법카에 대해서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 전에 발견이 돼서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그걸 이렇게 바꿔서 보도하면서 지들끼리 김동연이 왜 민주당이 당혹해한다. 자기들이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놓고 김동연이 왜? 아니 이거 무슨 뭐 1인 다역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보도를 하니까 경기도가 해명 자료를 내놓습니다. 김혜경 법카 아니야. 배모 씨 법카야. 그리고 감사 김동연 지사 때 한 거 아니야. 그 전에 한 거야. 감사 대상과 시기 등 사실관계를 바꾼 내용으로 왜곡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경기도가 공식 해명 자료를 내잖아요. 왜 경기도가 해명을 해야 됩니까? 얘네들이 해명을 해야지. 이 기사 아직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도가 잘못된 게 확인됐으면 굳이 누군가가 반론 보도를 청구하거나 정정 보도를 청구하지 않아도 수정해야죠. 이걸 왜 그대로 놔둡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보도를 한 주체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취재하고도 신문에 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문들을 왜 발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기사들 여러 건 같이 봤습니다. 네, 이제 쪽지 시험을 풀 시간입니다. 1분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맛있는 쿠키 세트에 도전할 준비 되셨습니까? 6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과 12월 모두 4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미 순방 예산 249억 원 거의 다 쓰고 모자라서 329억 원의 예비비를 끌어온 상황입니다. 그 돈 가지고 이제 또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1월, 2월, 3월 뭐 지금 이제 다가올 12월까지 거의 매달 해외를 나갔거든요. 딱 한 달 빠졌습니다. 어느 달일까요? 2월, 4월, 6월 이 세 달 가운데 한 달은 안 나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곳곳에 검사 출신 인사가 포진해 있죠. 그래서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등등 어디 포진해 있는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석동현 처장
검사 출신이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이 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빅3에는 없다. 국무총리도 검사 아니고 비서실장 자신도 검사 출신 아니고 국가안보실장도 검사 출신 아니다. 네. 이건 궤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28억 원 재산신고 누락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대기, 깔때기, 판때기. 참고로 깔때기와 판때기의 표준말은 대기가 아니라 떼기라고 합니다. 네. 어떤 정부 기구인데 이 기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계 총량이 줄었다. 과거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혹세무민. 가계부채가 15조 원이 지난 7월 이후로 증가했어요. 지난 7월부터 10월 7, 8, 90 넉 달 동안 15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 기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좋은 수치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뭐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가 했다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펌프질을 해대는 이들이 15조 원이 증가한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쏙 빼버렸어요. 근데 같은 날 한국은행은 10월에만 6조 원 이상, 6조 8천억 원, 7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혹세무민한, 자화자찬한 이 조직은 어딜까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통계청. 자, 1, 2, 3번 문제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4, 5,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 그런데 70세까지만 해야 됩니다. 만 70세 정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가 많은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만약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런 사례가 됩니다. 네 번째 사례가 된다고 하는군요. 약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대요. 정확히는 3년 반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자, 조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해서 취임을 할 경우에 물러나는 시점 언제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이냐 직후냐 그겁니다. 직전이면은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을 이렇게 딱 낙점해놓고 퇴임할 수도 있죠. 네. 5번 문제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의 탓이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많이 모였고 그래서 참사가 일어났다. 개인은 기적이 찬다라는 이런 성소수자 혐오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했고요. 원청업체가 인심 쓰면 나라 망한다. 이런 발언들이 뭐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인권위 상임위원이에요. 상임위원은 차관급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이충상, 이흉상, 이진상. 야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부풀려서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들어가는 이런 식의 살인적 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또 뒤로 빠지길 수 있는 원청업체를 사용자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이 법안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손배 청구와 그 판결에 항의하고 시민사회가 연대하자, 십시일반 연대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캠페인의 명칭을 따서 법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란풍선법, 종량제 봉투법 이렇게 6개 문제 다 확인해 보셨습니다. 정답 숫자 한 줄로 적어서 댓글창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올리신 분 한 분께 쿠키 세트 발송됩니다. 어렵다라고 하셨네요. 앞부분을 안 들으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111, 211, 121211, 112211,
노회찬 의원 6411 버스 번호를 적어주신 분도 있네요. 오늘은 정답 버전이 여러 개인데 111 211이군요. 네, 111-211입니다. 네, 121211 이진상이라고 하고 싶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오답 퀴즈였으면 5번 문제의 답은 3번이 아마 오답으로 좋은 오답으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기 대기발령 요함. 네, 좋습니다. 통계 조작의 달인. 이런 의견 주셨는데 금융위원회가 엉뚱한 기간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게 드러나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참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굳이 그렇게 해서 욕먹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할까? 그러니까 일반 대중, 국민, 시민은 안중에 없는 거죠. 아니면 정말 바보로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발표하고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낙엽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도심에는 낙엽이 쌓일 새가 없습니다. 다 치워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낙엽이 오래 쌓여 있으면은 밑에가 이제 축축해져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악취가 날 수도 있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 찍힌 낙엽 깔린 길은 낭만적이지만 실제로 낙엽들이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깔려 있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제대로 밟으려면 교회로 나가거나 공원을 가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낙엽 하면 낭만적인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어릴 때 낙엽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 보신 기억들도 있으실 테고요. 여러분들 남이섬 아시죠? 남이섬에 유명한 은행나무잎 길이 있습니다. 송파은행길이라고 명명돼 있어요. 송파은행길. 왜 남이섬에 송파은행길이 있을까? 송파구의 은행나무 낙엽들을 남이섬으로 보내는 거죠. 이 얘기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06년부터 시작된 일이고 2006년부터 거의 매해 비슷한 기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사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서울 송파의 은행잎들이 남이섬에 가서 깔린다. 왜? 송파구는 소각하는데 비용 안 들어서 좋고 남이섬은 운치 있는 낙엽길을 만들어서 좋고 이제 윈윈인 거죠. 도심에서 구르는 은행잎이 남이섬에 가서 깔린다. 이게 첫 해, 송파구에서 그쪽으로 남이섬으로 보낸 첫 해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색감이 느껴지게 보실까요? 네, 색깔 화사하고 예쁩니다. 따뜻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거 느끼려고 가는 거죠. 이런 사진이 찍혔어요. 언제? 2009년 11월에. 2009년 11월에 찍혔습니다. 비슷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길입니다. 매년 이런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 작년 사진입니다. 1년 전 사진이에요. 올해도 같은 곳에서 사진이 찍혔고 송파은행길 같은 곳에서 찍혔고 기사 내용도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남이섬에 쌓인 은행잎, 고향은 서울 송파구다. 네. 왜 글로 갔는지, 송파구는 소각 비용을 절감한다.
그래서 오늘 SNS 통신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내용, 낙엽 재활용하지만 기사도 이렇게 재활용한다. 언론사에는 이렇게 해마다 때때로 시시철철 계절마다 뭐 어떤 기념일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기사를 생산해냅니다. 이런 거 이제 좀 안 해도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잊을만 하면 그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SNS 통신문은 낙엽도 재활용, 기사도 재활용. 정부는 재활용 정책에 역행하는 환경정책, 종이컵 금지하기로 해놓고 그 시행 직전에 종이컵 빼버리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메모장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